8월 1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낸 미 소비 지표 결과에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700선에 근접하며 마감했습니다. 견조한 소비력을 보여준 소매 판매 결과에 미 증시가 안도 랠리를 나타냈고 예상에 부합한 C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그리고 월마트 실적 호조 등이 경기 연착륙 기대를 뒷받침해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을 마치고 이러한 미 지표 결과들을 반영하면서 양시장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컷 기대감 약화로 달러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 대형주가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다수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의 난항을 겪었던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전체로는 최근 투심을 얼어붙게 했던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4.2%, 코스닥은 2.86%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엇갈린 지표의 강보합권 마감하면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6.8% 감소로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7.8로 전월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는 현재 금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엇갈린 실물지표 결과에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미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낙관 전망을 반영하면서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매 판매 호조에 따른 단기 급등 부담감에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갔고 달러는 하락하면서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주택 지표는 부담이었지만 심리 지표 개선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 증시도 상승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9월 25bp 인하 확률이 72.5%까지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금통위와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중국 LPR 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보이면서 2,700선 회복 시도를 재차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크로 관련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3회 법칙 발동이 됐는데 발동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로 판정이 되었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그때랑은 차이가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침체가 없을 경우에 둔화 폭을 줄이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성 인하가 있을 때는 어떤 환경이 나타났는지 그 시기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980년 이후로 연방기금금리 인하기가 7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이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표에서 보시는 요 3가지의 경우인데요. 경기가 비교적 괜찮을 때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를 시작해서 완만한 착륙으로 유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시기는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인하하고 난 다음에 각각 4개월, 0개월, 1개월 이후에 경기 저점이 곧장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았지만 하강폭도 상당히 작았고요. 경기 저점 자체도 얕은
공통의 특징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의 성격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성 인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낮추고 그리고 비교적 빠른 경기의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연준 내에서 좀 비교적인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던 위원들도 이제는 긴축 강도를 낮추는 데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얘기들을 좀 내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의 큰 폭 하락보다는 얕은 하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GDP 성장률도 3분기에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4분기에 약간 반등을 하고 내년도에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자료입니다. 먼저 김준섭 위원의 ESG 브리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관여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여 활동은 이해관계자에게 ESG 관련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주 관여 활동 및 고객 관여 활동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고객 관여 활동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을 지속하면서 REC 구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REC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를 구매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자신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반도체나 관련 설비 업체에게 납품하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공시하기를 요구하는 한편 탄소 발자국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동향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애플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회사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동향이고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고객들의 ESG 관련 관여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향입니다. 네, 다음은 주주의 관여 활동 관련한 부분인데요. 주주의 ESG 관여 활동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후퇴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타나는 동향입니다. 특히나 지난 8월 10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그러니까 기후 관련해서 그 투자 대상 기업들의 ESG 관련 활동들을 요구를 하는 이니셔티브를 탈퇴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언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의 정치적 압박이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CA 100 플러스 활동을 통해서 투자한 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ESG 투자 전략 또는 자체적인 관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지속 가능성 ES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견 그 주주 관여 활동 같은 경우에 한 단계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ESG 관점에서 보면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ESG 관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후 관여 활동 투수 교체 게임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삼성생명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7.1%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중장기 주주 환원 목표를 50%로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이후 DPS 전망치를 상향했으며 높아진 주주 환원율을 반영하여서 지속가능 ROE를 기존의 5.8에서 6.3%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예상 DPS는 4,800원으로 직전 대비 17.1% 상향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상반기에는 감독당국의 할인율 변경 이슈로 인해서 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아 킥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경쟁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신계약 마진이 하락했지만 규모 확대를 통해서 신계약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 보험 손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COE 대비 낮은 ROE의 한계점은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7,46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3.6% 상회했습니다. 원인은 연결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예실차가 기대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 손익은 전년 등기 대비 2.1% 증가하였는데 예실차 개선이 주요했습니다. 투자 손익은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보유이원 재고를 위한 채권 처분 손실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존재하였고 이번에 금리 하락의 영향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계약 CSM은 18.7% 감소했습니다. 물량 감소에 따른 APE가 12.2% 감소하였고 전환 배수 역시 7.8%포인트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해운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와 저희 투자 의견 조정 관련된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2,600원으로 기존 대비 7.1%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을 합니다. 24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5% 상향을 했지만 25년 이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을 해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낮췄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상승 여력이 저희의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을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22억 원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 11%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16.5% 하회했고요. 저희 전망치 대비로도 2.6% 적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거는 이제 탱커랑 LNG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각각 증가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은 이건 이제 비경상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은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한해운은 운송주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이제 민감하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방어주로 역할을 합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약 70% 정도가 이 그 시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매출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차입금이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차입금의 규모나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줄었거나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선박을 이제 성과가 낮을 때 투자를 했다가 지금처럼 성과가 높고 또 금리도 높은 이런 시기에 매각을 함으로써 이익 실현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사로서는 최상의 역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자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이 재무 레버리지 또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좀 하회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이 회사가 조금 노출이 돼 있습니다. 뭐 본업은 아니고 약간 뭐 주변 업무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이제 1분기에 이익을 좀 크게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2분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에 좀 잘 안 나왔다 해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매력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생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